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디어 SR의 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건강한 기업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준비된 2020 공익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또 공익법인의 사회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암울한 가운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먼저 이웃을 살피고 또 건강한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 또한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변화될 그러한 공익법인의 그 사회 책임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 것이며 기업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확산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좋은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미디어 SR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그 포럼을 축하드리고 또 미디어 SR의 창간 8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CSR 포럼 코로나19 시대의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관련된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약 30분 정도 경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앞으로의 기업의 사회공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에 배경화면으로 철조망 같은 것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바로 경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제가 굳이 오늘의 강연의 제목을 경계의 시대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CSR 포럼에 참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지금 접속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기업의 상황에 맞게 또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건데요. 최근에 많은 지인들을 만나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담회 또는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대면 사회공헌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사회공헌 활동들 하기가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이 하반기가 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몇 가지 인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슈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 주부터는 2단계가 서울 경기권에서는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방역수칙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아마 많은 언론에 나와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2단계의 경우에는 집합, 모임, 행사, 실내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또는 실외는 100인 이상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셨을 건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CSR 포럼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만나고 같이 질의응답도 실시간으로 하면서 진행했겠죠. 그런데 현재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준과 현실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집합, 모임, 행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2단계라 하더라도 실내의 경우에는 50명까지는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은 안 되지만 10인 이하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이런데 실제 기업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초창기 2단계, 1단계 발효가 됐을 때 많은 기업들은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런 기준이 있긴 했었지만 1단계를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대면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조심했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다양한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CSR 담당자들이 종종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현재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회공헌뿐만이 아니라 CSR 또는 지속가능 경영, 요즘에 또 핫하게 뜨고 있는 ESG라든지 아니면 사회가치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사회공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이 운전을 가르치는 현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해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초기 세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사회공헌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알려주는 현실입니다. 즉 운전을 안 해보는 사람이 초보 운전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자가 아마도 이 남자분이 여자분께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인도 초보인 것 같아요. 표정이 보면 둘 다 좀 무서워하는, 오히려 운전하시는 분이 좀 즐기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공헌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언러닝입니다. 언러닝이라고 하면 배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어버리는, 오히려 백지화를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에 했던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들은 또 다른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즘 필요한 것은 언러닝인데요.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사회공헌 활동들을 한 번쯤은 내려놓고 이제 아예 백지 상태로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조 강연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실제 이러한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건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회사에서 가장 적합한 활동들을 고민하시고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경계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계라고 정한 데는 이제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 첫 번째 제가 경계의 시대라고 제목을 적어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계의 단어의 뜻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철조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 구분하다,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했고요. 또한 대중교통을 타면서 또 마스크를 하고 왔고요. 지금 이 촬영을 하면서 방금 전에 마스크를 풀었거든요. 즉 경계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즉 모든 상황에서 조심. 즉 경계의 시대라는 것은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를 경계의 시대로 이끌게 되었는데요. 경계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면 대신은 비대면 사회공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경계가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공헌, 필드, 현장, 보통 사회공헌 하면 떠오르는 활동들이요. 우리가 직접 복지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대상 어떤 대면 활동들을 많이 떠올리셨을 건데 이제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경계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경계가 있고 경계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공헌을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혼밥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제 주말 부부다 보니까요. 혼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데요. 혼밥을 하는데 혼밥 그러면 보통 개인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시대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식당에 가면요. 저희도 회사에서 단체 식당이 있지만 우리 동료들과 같이 식당에 막상 같이 내려가더라도요. 칸막이로 다 가려져 있는 곳에서 따로따로 옆에 자리 비워두고요. 앞에 자리 비워두고 지그재그로 앉아서 밥을 먹는 광경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긴 했지만 단체 같이 가긴 했지만 밥은 실제로 혼자 먹게 되죠.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밥 먹는 중에는요. 그럼 이것은 혼밥인가요? 동료랑 같이 2명, 3명 내려가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결론적으로는 혼자 앉아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 혼밥의 정의는 뭔가요? 혼밥. 혼자 가서 먹는 게 혼밥인데요. 이제는 단체로 가더라도 혼밥을 먹는 시대가 된 것이죠. 또 노르웨이 기상청이 한동안 우리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의 기상청을 믿지 못하고요. 해외에 있는 기상청 접속을 해서 요즘에 흔한 말로 기상명망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나라의 기상청들 정보를 보면서 한국의 날씨를 예측을 하는, 확인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우리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떠한 언론 매체는요.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매일매일 한국의 날씨 예보를 확인해서요. 그거를 뉴스로 올리는 그런 매체도 있을 정도로요. 이제는 한국 기상청에서 올리는 뉴스, 날씨 말고도 이제는 해외에 있는 기상청 뉴스를 한국에서 전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상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상청 서버에까지 접속을 해서 열심히 알아도 보고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지라고 관심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댓글들을 보면요.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오지랖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의 상황을 보더라도 누구는 관심이 많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반면에 또 누구는 오지랖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요즘의 사회공헌 활동은요. 기업의 경쟁력 또는 기업의 역량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급한 것은 우리가 더 지금 급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거 말고요. 기업이 해주고자 하는 거 말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기업의 관계자분들은 그러면 우리 공급자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과 또는 수혜자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이 경계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업의 사회공헌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려면 먼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회공헌 활동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정의인데요. 이 앞에 기업의 사회공헌이다 보니까요. 이 기업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 그러면 다 아시는 정의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바로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BR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곳에서 181명의 이런 미국의 큰 조직들,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더 이상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미국의 이런 기업가들의 선언을 지금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가 분들이 이런 유사한 선언을 해서 이런 미국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의 사례들을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기업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기업이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공헌 백서에 나온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로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20대 때부터 60대 때까지 연령대별로 사회 문제를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정부패 또는 재정불안 또는 사고 및 범죄 증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턱시도를 못 입겠어라고, 이거는 거의 한 8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이 점점 또는 남극이 점점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기사를 요즘도 굉장히 핫한 뉴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가 대두가 되었었고요. 한 초등학생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들이 이제는 턱시도, 보통은 펭귄 그러면 이 목 주위에 까만 테두리가 있는 무늬를 생각하실 건데요. 점점 더워서 턱시도를 못 입겠다라고 해서 비키니처럼 내려간 사진, 기후변화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런 관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기업과 사회적 가치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CSR, 오늘의 제목은 CSR 포럼이고요. 소주제로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인데, CSR과 사회공헌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CSR과 사회공헌 그러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CSR이 좀 더 포괄적인 넓은 개념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CSR 그러면 맨 왼쪽의 사진처럼 우리가 자선, 기부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공헌 또는 CSR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단순히 돈으로 지급하는 게,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형태로 발전하다가, 또 2011년도부터는 CSV라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었고요. 또한 최근에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 CSR이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의 단어는 ESG라고 해서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CSR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똑같은 사회공헌 또는 CSR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그런 개념들은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공헌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대 기업 사회공헌 규모를 보면요, 작년 2018년이죠. 2019년에 나온 데이터니까 약 100개 기업이 사회공헌성 비용으로 쓴 규모가 약 1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주로 이 100대 기업이 사회공헌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은 1등이 경제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약 18%를 차지를 했고요. 아동과 어린이가 17%, 그리고 청소년이 15%. 근데 굳이 여기서 아동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분을 해놨는데, 아동, 청소년, 어린이 다 포함하면 약 32%로 가장 많은 이 사회공헌 지출 대상이 바로 이 아동,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즉, 기업의 약 1조 7천억이란 사회공헌 규모성 이 금액들이 대부분 32%는 아동과 청소년, 기업 입장에서는요, 아동,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회공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조사를 마찬가지로 해봤는데요. 1등이 약 47.2%가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라고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 2등으로는 30.3%인데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부나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즉 1등과 2등이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거의 77.5%죠. 77%가 넘는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기업이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이 기업들이 하는 사회공 활동들을 대국민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국민이 사회공헌을 접하는 채널과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접하는 채널을 조사를 해봤더니 1, 2, 3등이 대부분 다 언론사를 통한 뉴스 보도, TV나 방송을 통한 광고, SNS 채널이다. 또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뉴스레터를 보고서 우리가 기업이 사회공헌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즉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언론, 매체, SNS 채널들을 통해서 소통했을 때에 대국민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홍보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것들은 국민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을 하고 나면 단체 사진을 찍고 현수막을 걸어서 찍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기사를 언론에 알리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너무 홍보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면요. 대국민들은 기업이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접하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고요. 대국민들의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장표에서 뺐지만 그렇다면 기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지도가 사회공헌했을 때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마찬가지로 이 사회공헌 백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즉 대국민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즉 명암이 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과하게 요즘 흔히 말하는 워싱, 그린워싱, 블루워싱, 그리고 ESG 워싱, 또 화이트워싱이라고 해서 이 사회공헌을 많이 하지 않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착한 백의 천사야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화이트워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기업의 사회공헌은요, 박애나 자선, 공익활동과 같은 뜻이고요. 선의로 하는 공익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의미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사회공헌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업이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우리는 사회공헌 활동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만날 수가 없고요. 현장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대면 사회공헌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회공헌 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듯이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털에서 비대면 사회공헌을 검색을 해보면요. 이제는 다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들 아니면 임직원들이 사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전달하는, 기부하는 활동 아니면 돈으로 기부하는 활동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기업 사회공헌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한다면 올해 들어서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공헌 활동이 대다수가 초창기 다 취소가 되었고요. 변경이 일정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왼쪽에 보시는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긴 장마로 인해서 수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봉사자들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 시에도 대면 지원이 어렵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사회공헌도 ESG 열풍의 하나의 또 한 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택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언택트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새로운 신조어로 온택트라는 말이 많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컨택하지는 못하지만 아예 언택트 할 수는 없고 온라인 상에서라도 우리가 온택트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온택트를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온택트. 어떻게든 언택트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는 컨택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요즘에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택트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로컬택트라는 말은 예전에는 제가 기업에 일할 때는요, 1년에도 수차례 여러 번 국내 해외 출장을 다녀서요,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출장을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로 컨택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로컬, 하지만 이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소수로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요 온택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로컬 택트라는 단어의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난주에 구례 지역,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구례 지역에 있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돕기 위해서 같이 봉사단을 꾸려나가기도 했는데 이제 대규모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로컬 텍트로 소규모로 하는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있죠. 그래서 현재 기업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 언택트 시대에 또는 온택트, 로컬택트 시대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들은 요즘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아주 과거에서부터 많이 있었던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우리가 언택트라고 해서 임직원들이 요즘에 뭔가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활동들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한다든지.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했던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부터 했던 활동들에 덧붙여서 이제는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IBM이 그렇고요. 시스코가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또한 통신 기술 또는 하드웨어적인 이런 기술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 회사들의 적극적인 통신 인프라 지원이 있었었고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하드웨어를 기부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상반기에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요. LG아트센터, 이 문화예술공연계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사회공헌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기업의 사회공헌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는 활동이어야 되죠. 그리고 기업 내부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받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입장과 수혜자 입장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양쪽 모두의 지지를 받는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수혜자의 이해관계자의 니즈가 좀 더 반영이 되면 활동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폭력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쓰는데 이 폭력은 일방적인 경우에 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폭력이 없을까요? 수혜자는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데 공급자 관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어쩌면 수혜자들에게는 폭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공헌 무조건 좋다. 예, 동의합니다. 사회공헌 활동 치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활동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기업 내 사회공헌 이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느 특정 기관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업, 사회공헌 전문가들이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업 혼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의 방향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그 단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다른 파트너들과 같이 함께해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 콜렉티브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낯선 단어가 아니듯이 다양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들을 함께 합쳐서 즉 콜렉티브하게 해서 그러한 능력들, 역량들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한다면 좀 더 큰 사회적 역량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5가지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3가지 프랙티컬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공헌도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비즈니스 할 때는 전략을 세웁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상품, 우리의 제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러한 전략을 다 세우는데요. 사회공헌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사회공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많이들 착각 또는 실패하시는 이유가 다른 기업들 좀 잘하는 사회공헌들이 있으면 거의 벤치마킹, 카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마다 다 아무리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요, 비즈니스 전략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이 사회공헌 전략도 다르게 세워도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하는 기업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사회공헌까지도 평가해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결과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가장 최근에 오늘인가 어젠가에 SK그룹에서 최근에 그 사회공헌 성과에 대해서 SPC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올해 최근에 평가한 기업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공개를 하는 동안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라고 먼저 자세하게 설명,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공헌도 측정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SK는 아주 큰 기업이, 큰 그룹이 사회공헌 활동들을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들이 한 평가 결과조차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예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평가를 했고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인센티브를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공헌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무엇이 좋아요?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기업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진행해 와서 시작 관점에서도 그렇게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데 초대 회장님이 시작하셨던 프로그램입니다. 오랫동안 진행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또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어요. 라고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게 그 활동을 그만두지 마세요. 대신에 진화시키세요. 발전시키세요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활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 지속성 있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지속성인데요.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때 말하는 지속성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 지속성의 의미가 아니라 이 지속성, sustainability라는 이 단어 안에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했던 사회공헌 활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전략을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기존의 대면 시대에 했던 많은 활동들을 이제는 좀 더 발전시키셔서 이제는 언택트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들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 보실 텐데요. 이러한 팁들은 다양한 곳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로 가져온 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런 곳에서도 사회 문제를 조사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곳에서 사회 문제를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거에 맞는 활동들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공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공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요. 전문성.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요.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사회공헌을 기업에서 하려면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연구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연구 결과가 올해 안에 아마 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성,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관계성이 필요하고 마지막은 투명성입니다. 즉 신뢰성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잘 한다면 앞으로 이 불확실한 언택트 또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기업 사회공헌이 또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제가 퀘스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에게 이제 질문하셔도 좋지만 지금
질문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각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을 보시고 각각의 기업에서 어떠한 사회공헌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 사회공헌 추진단 성지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도 조심스럽게 이제 재개가 되던 시점에 다시 이렇게 좀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난 2, 3월과는 또 다르게 좀 무력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디어 SR 포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교수님의 기조 강연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의 사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사회공헌 CJ 나눔재단과 CJ 문화재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그룹은 사업보국을 창업 이념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사업보국은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서 나라와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본다면 직접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이고 그 뿌리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를 더 풀어 쓴 표현으로 CJ가 가장 잘하고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회공헌을 실천하자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계열사 단위의 사회공헌 활동과 CJ 나눔재단, CJ 문화재단 이렇게 두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이 완전 별개의 관계는 아니지만요. 다소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계열사 사회공헌은 구체적인 사업들과 더 가깝고 그래서 필란스로피와 함께 CSV 성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계열사의 주요 인프라와 그 밀접한 지역사회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CJ 대한통운이 각 지점 인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전동 휠체어를 수리를 해준다던가 CGV가 인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무료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반면 CJ 나눔재단과 CJ 문화재단은 문화꿈지기라는 공통 테마 하에 각각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문화산업 젊은 창작자들의 꿈 실현을 돕는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CJ가 가진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의 나눔 철학을 실천하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이때 임직원 봉사를 포함해서 계열사의 자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양 재단 그중에서도 CJ 나눔재단이 CJ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나눔의 구심점 역할을 일부 또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CJ 나눔재단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식품 나눔 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 실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부방을 통한 소외아동 직접 지원과 청소년 누구나 문화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사회에 맞게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의 가능성에서 배제되는 그런 아이들을 줄이기 위한 문화꿈지기 활동을 대표 사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부방 제안서 후원 사업이라든지 객석 나눔 같은 문화체험,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 창작 활동을 돕는 문화 동아리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다음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여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위해서 방문 집합형 봉사도 진행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 동아리나 그 다음에 공부방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졌죠. 뭐 예를 구체적으로 이제 특강이나 멘토링 같은 것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많이 진행을 하면서 입체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저희 재단에서 직접 가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공부방 제안서 후원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부방에서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도 문화교육 쪽 프로그램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 겨울 캠프 같은 그런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창작 활동이라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분이 직접 이제 센터를 방문하셔서 아이들과 대면하면서 교육을 좀 진행했을 때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센터에 그런 외부인이 오시는 부분들이 이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진행해왔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고민을 저희도 했었고 그래서 그 결론은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공부방 현장에서 진행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중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부방을 통해서 소외하던 가정에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CJ 나눔재단은 2005년부터 CJ 도너스 캠프 플랫폼을 통해서 회원제로 전국 공부방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공부방 선생님들께 요청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사연을 온라인 접수를 받았고요. 선생님 휴대폰으로 기프티콘 형태의 바우처를 전달드렸습니다. 그 결과 신청에서 실제 지원까지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사업 중에 문화 동아리 프로그램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올해 3월부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로 연기를 하고 대신 그 교육 커리큘럼에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온오프라인 병행 체제를 갖추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다 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일방향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단순히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개념보다 온라인이기에 더 새롭게 해볼 수 있고 또 유익하게 해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찾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방식, 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IT 솔루션, 장비 대여 문제 등을 점검했고 지난 6월에서 8월까지는 실제로 이들을 활용해서 랜선 클래스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봉사 같은 경우는 언택트로도 진행 가능한 핸즈온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 청소년 대상의 진로 멘토링을 확대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전국 공부방을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서 아이들과 명절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갖는 등 이제 마음까지 나누는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조만간 다가오는 그런 추석에는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현재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활동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장표입니다. 이 기사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부방에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이 기사화가 된 부분이고요. 그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저 5월 스승의 날에 전국 4,600여 공부방 선생님들께 저희가 건강식품 선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원래도 이제 공부방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이면 매년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긴 했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 돌봄 형태로 또 소외 아동들을 챙기고 계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고에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또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 청소년 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활동에서 특히 교육 부문에서 선생님들을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더 이제 크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 강사분들의 역량이 뛰어날수록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그런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이제 효과가 더 높이 나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지치시면 결국 이제 아이들을 챙겨 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빈틈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승의 날에 공부방 선생님들께 뭐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교사 인성 학교 등을 통해서 현장의 선생님들 어려운 걸 듣고 그다음에 이제 리프레시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대하고 교육을 하실 때 필요한 그런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 사진은 6월에 문화 꿈지기 문화 동아리 요리 부분 랜선 클래스를 시범 운영했던 모습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간접 실습 교육을 그런 경험을 제공을 했고 채팅으로 Q&A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의 집중도나 만족도가 높아서 고무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6월에 진행을 했었던 온라인 진로 멘토링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대학생 대상 온라인 진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CJ 임직원 50여 명이 이틀간 시간대를 나눠서 그 CJ 인재원이라는 이제 강의실이 많은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인 1 강의실을 배치를 하고 대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CJ 도너스 캠프 대학생 봉사단을 포함해서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이었고 또 요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저희 CJ 임직원 2,000여 명이 소외 아동을 위한 핸즈온 키트 제작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이 임직원이 그 해당 키트, 자기가 신청한 키트를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만들 면 마스크, 면 생리대, 영유아 책, 그 다음에 점자도서 키트를 저희 이제 CJ 본사 건물에서 수령을 하고 사무실이나 본인의 집에서 이제 만든 다음에 제출을 하면 저희 나눔재단이 취합해서 각 NGO에 이렇게 전달드리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단이 구매한 키트 비용도 아이들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이 되어서 더욱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외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인 안전한 공부방 만들기 기부 캠페인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캠페인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공부방 아이들에게 지원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이고요. 물론 이제 지원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방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캠페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CJ 원포인트나 뭐 기타 결제 수단을 이용을 해서
뭐 부담 없이 이제 쉽게 기부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 CJ 나눔재단이 이제 동일한 금액을 매칭 그랜트 하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이 동일한 규모의 현물을 또 매칭 그랜트해서 총 3배로 불려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J 나눔재단은 하반기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회적 상황을 적극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전국 공부방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생활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퍼센트나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현재 공부방들이 긴급 돌봄 형태이긴 하지만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 다수가 이제 이미 공부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체능 교육의 약 67%, 그다음에 문화 관람, 야외 캠프 60%가 이제 중단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중단이 되는 상태로 이어진다면 조금 이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되길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쭤봤는데요. 기관에서 이제 머무는 아이들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 체류 시간 자체가 늘다 보니까 이제 식료품이나 특별식 지원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내에서 외부 방문자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문화 콘텐츠 관련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 이제 기입으로 여쭤본 희망 프로그램에는 문화 활동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기자재 및 IT 시스템, 그 다음에 방역 물품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안 되면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온라인에서도 콘텐츠가 뭐 즐길 거리, 교육할 거리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흥미 있게 참여를 하면서 실제 교육 효과를 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이제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한계를 인식하는 것부터 저희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그 곳들은 좀 향후 이제 활동 방향을 탐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IT 또는 인적 인프라와 아이들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지식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경험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문화, 인문학 감상 및 창작 체험 교육을 피드백 방식을 포함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이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네, CJ 나눔재단 부분 결론입니다. 올 하반기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은 공부방에는 재능과 흥미 탐색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직간접 문화체험 활동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동아리 저희 프로그램에는 좀 더 심화된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테스트하고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온라인 객석 나눔, 온라인 멘토링 등을 본격화할 거고요. 청소년 문화동아리의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안전하면서도 입체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J 문화재단 부분은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 쪽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를 실감할 수 있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저희 CJ 나눔재단은 2006년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음악 부분 튠업, 공연 부분 스테이지업, 그 다음에 영화 부분의 스토리업 등을 통해서 젊은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작품 개발 및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더 건강한 문화 생태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모두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공모 진행 및 선발 절차가 주로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저희 지원으로 이제 탄생한 작품들을 창작자들이 공연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학의 관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초에 진행했던 공모 참가자 수가 예년 대비 이제 최고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선정된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OT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해봐도 이제 문학의 전반이 얼마나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들은 신인이고 또 이제 서브컬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운, 그래서 그만큼 절실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더 열심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 선정 시 지원 혜택을 일단은 좀 일부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품 개발부터 돕는 뮤지컬 신인 창작자 이제 지원 부분 외에도 소규모 극단이나 창작 단체들의 공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무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재단과의 거의 공동 주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뭐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 시 뭐 하우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지난 7월 그리고 8월에 각각 뮤지컬 한 작품, 연극 한 작품이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저희 뮤지션 지원 사업인 튠업 쪽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CJ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강점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해 공모로 선정된 창작자들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창작자들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저희 CJ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션들에게는 사실 이제 자기 노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무대에 서는 기회가 굉장히 이제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CJ 아지트 광흥창 공연장을 대여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재단이 직접 기획한 그런 뭐 튠업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음악 페스티벌에 이제 무대를 마련하고 이제 뭐 만나실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이제 해외 진출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제공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수 없고 해외에 나가시는 거는 더더욱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설 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인디 뮤지션들이 좀 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뮤지션들과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고민을 나누던 끝에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유튜브 아지트 라이브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제 오프라인 공연장인 CJ 아지트 광흥창을 결합을 해서 온라인 무대 기회를 더 많이, 더 다채롭게 또 흥미롭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웰메이드 사전 제작 콘텐츠 형태로 운영하던 아지트 라이브 오리지널에 더해서 이제 무관중으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원래는 한 뭐 150여 명 정도 이제 오실 수 있는 공연장인데, 이제 40석 정도만 좌석을 마련하고 이제 초청해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고, 동시에 이제 이를 유튜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분들과 또 뮤지션이 음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지트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인디 뮤지션들과 국내외 음악 팬들의 소통을 돕는 다양한 도전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아지트 라이브 채널의 콘텐츠를 일부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튠업 21기로 선정한 뮤지션들의 이제 기념 공연을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석 좌석 규모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서 유튜브 아지트 라이브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16대 9 스마트폰 비율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무대를 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인디 뮤지션들이 자신의 뭐 매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지트 라이브 오리지널 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뭐 감상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취향 저격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재단을 뭐 응원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뮤지션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PC 행복한 재단의 고현주 과장. 네, 박근영 과장. 박미선 대리입니다. SPC 행복한 재단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SPC 행복한 재단은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삼립 등을 운영하는 SPC 그룹에서 설립한 사회복지 재단입니다. SPC 행복한 재단은 기업의 설립 이념인 상미당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상미당 정신은 빵을 나누면 끼니가 되지만 기술을 나누면 꿈이 된다는 정신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미당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행복한 재단에서는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의 자립지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SPC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방향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희의 코로나19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SPC 행복한 재단에서도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SPC그룹은 빵과 생수 등을 재해재난 지역의 이재민과 복구 인력들에게 지원하는 긴급구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직접 접촉해서 전달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번에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서울의료원의 격리병동의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서 간식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의료원 1층 야외에서 4층에 있는 정원으로 드론을 통해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이동을 시켰고 폐쇄병동에 있는 의료진 전원에게 성공적으로 제품을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의료진이나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에게 제품을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 아이들도 학교와 복지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식사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마침 SPC그룹은 2017년부터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비대면으로 해피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피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우편으로 아동에게 보내주면은 아동은 그 카드를 가지고 SPC그룹 매장을 방문해서 빵과 우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대구 경북 지역의 왕래가 어려워졌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 대구 경북 지역 학교와 아동복지시설이 전면적으로 운영을 멈춘 상황에서 결식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해피포인트를 추가 지원해서 신속하게 결식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매월 지역별 100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생일 케이크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8,500여 곳에 저희가 24,000여 개 정도의 케이크를 선물을 했는데요. 해당 월, 해당 지역에서는 저희 케이크를 기다리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기 좋은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생일 케이크 선물과 더불어 저희가 가맹점주님들과 그리고 SPC 임직원이 함께 기관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케이크 선물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온라인 해피콘 발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해피콘은 사용기한이 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SPC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을 또 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빵을 구입하셔서 아이들 가정으로 보내주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활동입니다. 해피버스데이 파티를 통해서 생일 케이크를 후원받는 것은 지역별로 보면 1년에 한 번인데요. 이거를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아이들이 매월 생일 케이크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1대1로 결연을 해서 생일 케이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이렇게 1대1 결연은 참여를 희망하시는 가맹점에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해드리고 결연된 기간에서는 매월 생일 케이크를 후원받아서 생일 파티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 지역사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만큼 거기 가장 잘 맞는 좀 효율적인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째 되는 현재 시점에 전국 파리바게뜨 170여 개 점에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아동센터 1대1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브랜드 확대라든지 다양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 통해서도 이제 고객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SPC 사회공헌 활동을 저희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재능을 여러 군데 좀 알려드리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협업기관의 장애인분들의 그림과 연주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SNS 통해서 랜선 전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밖에서 만나지 못한 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처럼 전시회를 통해서 작품 감상을 해주신 분들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고요.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없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랜선 전시회 통해서 소개되었던 우리 장애아동의 그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멋있는데 한번 다 같이 감상하실까요? 박수 인사 안녕하세요. 질문 안 할게요. 올해로 저희 SPC 행복한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보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게 과연 지난 10년 동안 우리끼리 너무 열심히 활동에만 치중했던 게 아닐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고객들과 우리가 했던 활동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거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2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신 해피포인트 앱을 활용해서 앱 안에서 저희가 돕고 있는 친구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고객분들이 응원 댓글이나 SNS 공유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고객 대신 2,0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해드리는 사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긴 만큼 좀 주거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의 사연을 소개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당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고객이 10,000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대를 했는데 2017년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한 이래 가장 빠른 시간에 목표 100%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들의 사회공헌 참여를 돕는 부분에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해피스크린 사회공헌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진행을 했는데, 해피스크린이라는 거는 캐시 슬라이드 같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모바일 잠금 화면에 떠 있는 광고를 터치를 하고 핸드폰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소정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저희는 해피포인트를 이 잠금화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드리고 있었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몇백 원에서 몇천 원씩 모은 작은 금액들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 서비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달간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4천여 명의 고객분들이 본인이 쌓은 포인트를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계십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이 참여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보니까 고객분들도 쉽게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참여를 한다는 부분에서도 좋았지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사회공헌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참여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좀 편안한 환경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임직원들에게도 같은 숙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식품 제조업의 특성상 임직원들이 재능 봉사를 한다든지 현장에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게 된 환경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현 상황에 맞게 좀 새롭게 시도해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매년 저희가 중고 물품을 모아서 기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사진에 보시면은 그 남자분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기부 신청서를 작성을 모바일로 하고, 옆에 보이시는 파란 함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물품을 넣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형태를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었고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만나는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쓰실 수 있는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하되, 큰 강당에서 모여서 2m씩 책상 거리를 두고 본인이 맡은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기부 물품을 내고 가는 그런 형태로 활동을 했는데,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활동이었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이렇게 작은 규모는 좀 안전하게 모여서 활동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더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활동조차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분들이 개별로 진행하신 활동을 인증해드리거나 개별로 진행하신 활동들을 모아서 기부해드리는 연계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했던 것들은 개별로 안전하게 진행한 헌혈의 헌혈증을 기부하시면 이거를 모아서 코로나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을 만나서 재능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환경상 제약이 있다 보니까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동영상 재능봉사 교재를 제작을 해서 나눈다든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이 직접 제안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날 거고 이 이후의 일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바리스타로 교육해서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라는 사업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입점해 있는 사회적 매장이다 보니까 지금 6개월째 아이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나 장애인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의외의 말씀이, 다른 것보다도 직장으로 아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맞춘 사회공헌만큼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의 취약계층 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카페의 경우 고객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고 저희 매장들이 주로 이제 획득을 하는 등급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획득해서 현판을 매장에 걸고 고객이 신뢰해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부분을 해당한 인종원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친구들이 오랫동안 코로나로 집에 머물게 되면은 그 직업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좀 안전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매장에 나갈 수 없는 친구들을 모아서 저희 커피 강사가 커피 국제 자격증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작업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지금 매장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전해지고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 웹툰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드립백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기술 지원과 비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드립백을 판매하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 고객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당황을 했었고 그래서 사업별로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좀 좋은 혁신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또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의 경험들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의 권용규라고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언택트로 만나 뵈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의미에 맞는 그런 언택트 포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배달의 민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피플 행복을 배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요. 얼마 전 6월 달이 저희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5년도에만 해도 배달의 민족 거래액이 약 1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도에는 8조 원대로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과 거래액은 많이 성장했는데 반대로 저희 19년도에는 영업이익은 약 300억 정도 적자였어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사와 시장이 성장했던 거에는 저희 한 2,800여 명의 저희 우한 형제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뤘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배민 서비스를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계셨던 거고요. 그 외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배달의 민족은 사용자의 편익과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살이 된 배달의 민족은 앞으로 좀 더 사회 중심 속에서 기업의 역할을 좀 더 고민할 예정입니다. 저희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외식업 사장님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달을 해주시는 라이더분들,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상공인, 외식업 협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저희 서비스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우한 형제들은 CEO 직속 하에 제휴협력실이란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 협력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에도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외식업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한 활동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138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약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우유 한 개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께 칼슘을 보충하시라고 우유를 배달을 해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그 문 앞에 우유가 쌓여 있다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배달한 분들은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시게 되고 주민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캠페인은 2003년도 옥수 중학교에서 첫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교회에 다니시고 계셨던 저희 김봉진 의장님께의 의지로 2012년부터 우한정대들이 첫 정기 후원사로 동참하였습니다. 활동을 보고 골드만삭스와 메일유업도 함께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단법인으로서 서울시 16개 2천 가구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두 번째 활동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점차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100세 시대라고 하죠. 아마 노인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형제들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배송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 중에 비마트라고 있고, 이 비마트 서비스를 위한 도시명 물류센터들을 서울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센터 확대에 맞춰서 어르신분들이 본인의 주거지하고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재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신선식품을 관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사업을 현재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아이들이 방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32만 명 정도의 결식 위험 아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저희 업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들을 먹거리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늦춰지고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학교급식을 지원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배달의 민족 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마스크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보시는 편지들은 그 지원을 받았던 아이들의 편지 내용인데요. 저는 다른 내용들보다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 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아이의 편지에 가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한형제들은 장학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의 장학금으로 그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만 생각을 좀 더 달리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일회성 장학금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단순히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꿈에 대한 멘토링,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컨설팅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모님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그런 장학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학사업을 받는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본인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축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사장님, 외식업 사장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즘 가장 많이 힘드신 분들이 우리 외식업 사장님들이실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우리 외식업 사장님들의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2만 4천여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셨고, 참여하신 분들의 월평균 매출이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오프라인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7월에 온라인 교육도 오픈하였습니다. 보시는 거는 사장님들의 리뷰인데요. 사장님들이 덕분에 매출이 늘고 외식업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단대식당 장영주 사장님처럼 이 배민 아카데미를 듣기 위해서 새벽에 부산에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달의 민족은 올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배민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규모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로 5주간 집중도 있는 강의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 교육 후에는 사장님별로 니즈가 되게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법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 세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 레시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 각 사장님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3월과 4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들을 위해 광고비를 50%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광고비를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 자금을 받으신 분들의 대출 이자도 5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의 로봇에 관련돼서 그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 서빙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일 쪽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로봇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즘 아마 체력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힘드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우리 라이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간 20조 규모로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에 맞춰서 라이더 분들의 오토바이 배달 사고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라이더 분들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사용자분들과 함께 가치를 좀 더 더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 보시면 주문하기가 있고, 그 주문하기에 보시면 라이더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주문 요청 사항란에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서 우리 라이더분들에게 작은 배려와 그리고 응원을 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운행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 경쟁 서비스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민 라이더스와 커넥터 분들 모두에게 산재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배민 라이더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배민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배달하시는 도중에 사고가 나신다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단에 사장님 말씀드리면서 로봇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요. 또 비가 오는 날 사고가 한 20%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은 사고율이 높은 그런 환경에서는 배달 로봇이 라이더분들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달 로봇에 대한 부분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분들을 위한 활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활동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주신 의료진 분들과 그리고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였고요. 며칠 전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희 비마트의 즉석밥, 컵라면 같은 식료품들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먹거리 안전망으로서 배달의 민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달 활성화를 넘어서 각 지자체별로 우수한 특산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특산물들을 도심에 계신 사용자분들에게도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화나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가치는 그 사회가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배달의 민족은 끝나지 않는 실천의 모습으로 그 화답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